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바다의 역사를 본다라고 할 때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우주 공간에서 당연히 그러죠. 예컨대 20세기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남태평양에서 막 수소폭탄이 실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안에 누가 와서 사람 안 사는 곳이니까 여기서 핵 실험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무지해서 그런 거죠. 여기다 사람 사는 공간인데 그런 걸 보면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조그만 섬에 부족한 자원으로 그냥 갇혀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바다로 인해 고립된 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연결돼 있고 서로 교역도 하고 교류도 하는 그런 생활 공간이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바다를 보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새로운 통찰이 시작될 수가 있겠죠. 이 선사시대만 이야기하면 너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고대사에 관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토픽으로 넘어갈게요. 요즘에 국사학자들 특히 이제 고대사, 삼국시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국사기 이제 버려라. 거기서 뽑을 거다 뽑았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거 가지고는 이제 할 말도 없고 굉장히 좁잖아요. 요즘은 다 고고하게 해요. 땅을 파서 거기 뭐 새로운 뭐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해석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그러죠. 자기네들 말로 자기네들의 논문은 맥시멈 길어야 2년, 3년 가는 논문이 없대요. 또 다른 거 나와서 또 뒤집어지고 요즘 역사학계가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주에서 또 엄청나게 큰 거 발견하고 이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이거예요. 파보면 많이 나오는 게 구슬입니다. 유리구슬. 거기 묻힌 사람이 이제 자신의 번위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장품 함께 묻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유리인데 유리구슬. 이 유리구슬의 특징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 군데에서 뭐 5만 개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 중에 일부를 화학 분석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걸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그 유리구슬의 생산지는 이런 지역이에요. 인도 남부, 그 다음에 이런 지역들, 그리고 이게 이제 2차적으로 여기 이런 백색으로 칠해진 이런 지역에 모아졌다가 이제 한반도까지 오고 이런 거죠. 이게 작은 예입니다만 여기서 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좀 더 큰 해석을 하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이런 물질들이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 자체도 또 무슨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고 뭐 지중해의 영향을 받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말라카 해협 지나서 중국 남부를 거쳐서 저 한반도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건 무슨 의미냐면 고대 해양 실크로드 이게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이게 지금까지의 정설은 중동에서 말라카 해협 지나서 동남아시아 거쳐서 중국 남부 이렇게 연결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남부가 이 해상 실크로드의 종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 명백하게 그게 아니다. 그 해상 실크로드의 마지막 종점은 한반도와 일본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동남아시아의 그 정치체 이거를 보면 이게 뭐 중국의 무슨 제국, 인도의 뭐 무슨 제국 하는 식으로 제국이 아니라 이 교역을 하는 항구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작은 정치체가 되고 항시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모여서 국가가 되면 항시 국가라 그래요. 그 중에 일부는 굉장히 세력이 커져서 말라카 해협을 지배하고 인도 남부를 지배하고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국가가 건설되는 그 맥락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반도 남부에 예컨대 금관 가야 이런 거는 교역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는 아마도 다른 뭐 신라로 발전하고 뭐로 발전하고는 그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아마 국가가 건설되지 않았을까. 동남아시아의 항시 국가 유형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고대사 해석하고 서술하는 것도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다른 어떤 정치 맥락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제 역사가 진행됩니다.
할수 없이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역사를 보는 시각 자체도 계속 바뀌고 있고 우리가 초석같이 믿고 있던 그런 것들 많이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너무 제가 지금 빠르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요? 괜찮겠어요? 두 번째, 이거는 뭐 잘 알려진 그런 토픽입니다. 중국과 유럽과의 관계.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중국은 제국 통합의 역사. 중국 역시 초기 역사를 보면 무수히 많은 이제 분리된 그런 지역들 간에 서로 투쟁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7국, 진초, 연제, 한이죠. 뭐 이렇게 정리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 제국으로 이제 통합이 되죠. 드디어 중국의 제국이 성립이 됩니다. 진, 한 쭉 이어져서 그 중국 대륙 하나의 대륙 하나의 문명권 전체가 하나의 제국 질서 속에 통합돼서 그 역사가 이제 진행이 돼요. 이거에 비해서 유럽 문명은 분열의 역사입니다. 로마 제국까지도 똑같아요. 로마 제국의 크기, 로마 제국의 성격 이거하고 한 나라 제국의 크기, 성격, 뭐 이민족과의 관계가 거의 비슷해요. 역사가 패러렐하게 진행이 되다가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제국의 역사로 간 거고 유럽은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는 국민국가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역사 흐름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것과 이게 약간 오버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륙성과 해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대륙 제국을 건설을 해서 그 중심으로 이제 나온 거고 그거에 비해서 유럽은 대륙성과 해양성이 함께 있어요. 뭐 프로이센, 독일, 러시아 이런 국가들은 되게 대륙 국가 성격이 강하죠. 귀족적이고 군사적이고 이런 게 강한 반면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은 해양성이 굉장히 강해요. 비즈니스 중심이고 팽창해 나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문명권 전체의 성격이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좀 기본적으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러나 중국도 100% 대륙성만은 아니었다. 근대 들어오면은 그 성향이 갈수록 강해지지만 그 이전에는 중국 역시 그 해양성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이 좋아 중국이지 저 거대한 걸 하나의 단위로 사고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아니겠죠. 저쪽 북경 이쪽 중심으로 한 그 중국 이제 정치 군사 행정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고 대륙과 그 나머지 세력과의 관계가 다르고 이쪽 광저우 무슨 선전 이런 지역은 계속해서 경제 발전하고 성격 분명히 다르죠. 미니멈 2개의 중국 같아요. 그래서 그 남부 중국, 해양 중국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해양성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사건이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화의 남해 원정이죠.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번에 걸쳐서 이제 막 이 아시아 해양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대표 선박이 보선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기록상으로는 130m, 뭐 최대 150m까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물음표를 넣은 게 그 조선공학 하는 그런 교수들한테 이거 가능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의 속성상 이게 무슨 산업혁명 후에 강철이 나오고 이러면은 저 정도 배가 이제 가능한데 나무의 물성상 이런 거로 구조물을 짜서 이게 100m가 넘어가면은 이게 잘 깨지고 그래서 이거를 대양행하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80m 정도, 60에서 80m 정도라면은 믿겠는데 이거는 좀 중국식 뻥 아니겠냐 이런 반론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기록상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구조가 이제 V자가 아니라 뭐 U자 구조면 실제로 가능하다고도 그러고 중국 남부 지역 그 해역에서 뭐 발견된 거 보면 이 배에 뭐 이런
파트 있을 거 아니에요. 부품 뭐 그런 게 10몇 미터짜리가 나온 거로 보면 그걸 확 이게 역으로 추산을 하면은 상당히 큰 배가 가능하다는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인 건 분명해요. 20세기가 될 때까지. 만약에 한 100m가 넘는다 그러면은 축구장만 해요. 이게. 이쪽 골대도 저쪽 골대가 110m거든요. 100m가 넘는 배라는 거는 축구장만한 배라는 의미죠. 제가 이제 그 비교를 잘 합니다만 콜럼버스가 타고 간 배, 세 척의 배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거든요. 그 배 한 척의 크기는 딱 요만해요. 테니스 코트. 그 위에 이렇게 약간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커지겠죠. 그래서 이 정화의 고선 이거에다가 콜럼버스 선박을 이렇게 그리면 한 척, 두 척, 세 척 이 정도면 다 들어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이런 배를 40척에서 50척 이 보선 그러고 이제 그 외 크고 작은 선박 합치면 200척에서 250척의 선단이 떠나는 거예요. 이 정도의 해양력이면은 오늘날 미국 해군 전부 합친 것보다 상대적인 거니까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은 육상 국가가 아니라 당대 세계 최강의 해양 국가예요. 그거 왜 어떻게 그렇게 발전? 놀라운데 미스터리인데 역사가들이 지가 모르는 미스터리래요. 지가 모르는 미스터리가 아니라 당대부터 시작한 거죠. 당대 때 물론 자기네들의 배는 아니고 그 중동 그러니까 페르시아 아랍 선박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교역을 시작하고 송대에 드디어 이제 중국 선박이 동남아시아까지 가고 몽골 원 우리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말 타고 돌아다니는 육상 제국인 것 같죠. 물론 그래요 출발은. 근데 중국을 지배하고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지역에 그 지역에서 발전한 그 수군 그 다음에 해양 뭐 산업 뭐 이런 거를 인수해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강한 해양력을 가진 게 이제 이 몽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페르시아가 워낙 그쪽이 해양력이 발전해 있었고 송도리 발전을 했었고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해서 대륙 지배와 해양 지배를 동시에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 대륙 지배를 바다를 통해서 보충한다는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해온 그거의 최종적인 도달점이 정화의 남해 원정이죠. 만약에 이 뭐 역사의 과정이 좀 부질없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해상력을 그냥 유지만 하고 있었더라도 실제로 이 정도라면 막 그 아메리카까지 가고 유럽까지 가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만 지키고 있었어도 유럽인들이 못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정말 이거는 정말 미스터리라고 할 만한 게 이걸 왜 버렸느냐예요. 중국은 이 해양력을 스스로 버립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1433년 이후에 무게중심 전체가 북쪽으로 가버려요. 북쪽으로. 그리고 이제 해금 정책.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래요. 북방 유목민족. 중국사에서 맨날 문제가 되는 게 북방 유목민족 아니에요. 북쪽에서 이제 쳐들어오면은 대책이 없죠. 근데 이제 몽골 세력이 다시 심상치 않는데 아니 이게 한가하게 우리가 바다로 팽창하고 북쪽 저거 막고 이러다간 망한다. 그러니까 한쪽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둘러 막고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집중하고 수도도 북경으로 천도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이 그 시대에 그런 정책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실제 뭐 굉장히 급한 그런 문제였으니까. 다만 이제 우리는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뭐 그런 시대로 지금 막 들어가는 시점이고 그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근데 왜 우승하기 직전에 자기네가 그냥 버린 거예요 바다를.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이때부터 세계사의 흐름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중국이 바다를 버리고 난 그 다음에 유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의 바다로 나가는 이러면서 근대사의 세계 근대사가 이렇게 가장 그 결정적으로 전환된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충한 게 이제 이 대운하죠. 이게 뭐 수나라 때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이 시기에 완성되거든요. 더 확장되고 이용 방법도 이제 체계화되고 몇 개의 그 병목 지점들이 해결을 하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거대한 중국이 하나의 정치체로 통합돼서 그게 유지가 되려면 이게 소통을 해야 돼요. 이쪽 물자가 이리 올라가고 인력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만약에 대운하가 없었다면 바다를 이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버린 대신 이제 이 운하를 이용을 한 거죠. 어쩌면 이 바다를 버리고 운하를 사용한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가 부작용이 외부들이 더 심해진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바다를 통해서 실제로 세계의 바다를 연결하는 건 그래서 유럽이죠. 유럽인들이 세계의 바다를 연결해서 이제부터는 이게 그냥 하나의 그 옛날 같으면은 중국에서는 중국사가 진행되고 유럽에서는 유럽사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부분적인 교역과 교류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근대 이후에 들어오면은 이제 바다를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죠. 이제는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이제 하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라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요소도 있는데 심지어 퀴즈까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퀴즈 뭐 이런 거 생략하고요. 마지막 그 토픽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바다와의 관계가 더 긴밀해졌다. 인간이 바다를 지배하려는 욕구가 더 강해졌다. 그래서 이제 과학 발전의 결과죠. 수송, 노력, 자원 채취, 정보 이동. 그래서 바다가 인류에게 아주 큰 풍요를 가져다 주는 동시에 밀수, 해적, 전쟁 이런 그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훨씬 더 강해지고요. 어업 같은 것도 뭐 중요하죠. 이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다이어트가 중요하지 뭐 이래서 세계 전체가 그런 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지니까 당장 일부 지역에서 굶잖아요. 근데 이 식량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인구는 100억까지 증가할 텐데 이러면은 이제 이 식량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런 그 어업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걸 할 것 같아요.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왜 국민학교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바다의 자원은 무한하고 우리는 삼면이 바다니까 바다로 나가야 돼. 뭐 바다에 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